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간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역사를 바꿔 쓸 수 없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전에도 전달했는데 모른 척하면서 새롭게 제안을 하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니콘, 그것은 캐논. 한국 기자들은 일본 카메라만 쓰네요. 아주 밉상 진상 꼴보기 싫은 짓들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차기 총리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근데 고노다로가 이렇게 1위에 오른 건 일본이 한국의 디지털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고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한 직후의 일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정치인 가운데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226만 5천여 명을 가진 아베 신조 전 총리, 그 다음으로는 225만 명을 보유한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있습니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면서 차기 일본의 총리감 1위로 부상한 고노다로는 인터넷상에서 소통 실력을 인정받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담당상까지 기용된 인물입니다. 고노다로는 온라인상에서 봤을 때 스가 총리보다도 더 큰 존재감을 자랑하는데요.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선출될 무렵에도 일본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감 1위가 고노 장관이었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 적합도에서 고노 장관이 25%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3위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4위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순이었고 스가 총리는 6% 지지로 5위에 그쳤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크게 오른 고노다로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자면 기존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스가 총리와는 다르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자면 한국과 일본은 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마음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일은 안전보장 등 여러 과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일본 정부는 사회 보장 비용과 국채 이자 비용을 지불하느라 디지털화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자꾸 뒷전으로 미룬 결과입니다. 일본의 약 17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 스스로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상당히 민감한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데이터의 연계에 활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 디지털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공유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왕래도 일본이 코로나19를 잘 진정시켜서 빨리 재개하고 싶었는데 일본이 현재 이런 상황이라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무상 재임 중 가장 사이가 좋았던 상대가 강경화 외교장관이었는데 강 장관과 함께 싸워온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 장관과 나는 국제기구 진출 때도 서로 돕자고 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포함해 안전보장 등 여러 과제를 공유하는 제대로 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19 해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강요로서의 나의 사명이지만 언젠가는 일본의 총리가 되는 시기가 곧 올 테니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원래 친한파였습니다. 고노다로 담당상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의 주역인 고노요에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고 한국인 비서를 기용한 적도 있어 대표적인 친한파로 지내다가 아베 신조 전 총리 밑에서 한국에 대해 막말을 일삼더니 결국 혐한파로 돌변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전 아베 신조 총리나 현 스가 총리나 한국 때리기로 별 재미를 못 보는 듯 보이자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듯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고노다로 담당상의 주장은 일본 국민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인터넷 댓글들에서는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막상 일본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한없이 자신감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공개한 연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32%가 일본의 경제력이 약하다고 답했습니다. 강하다고 한 사람들은 28%에 그쳤습니다. 일본이 강점으로 내세우던 경제력에 관한 비관론이 더 큰 건 최근 3년 같은 조사에서 처음입니다. 가장 자신하는 기술력에 대해서도 점점 자신감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세계적으로 IT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소외감은 상대적으로 부각됩니다. 디지털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하면서 디지털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디지털화라는 게 그렇게 담당 부서 하나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몰락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도 보면 일본의 경쟁력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34위, 디지털 기술 62위, 빅데이터 및 분석 63위를 기록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일본이 1위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몰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4차 산업 맛집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과거에 머물며 아직도 도장이나 쓰면서 살고 있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은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플과 현대차의 협업 소식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일본 업체들을 모두 제치고 글로벌 1위 브랜드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일본인들의 머릿속엔 한국산 제품을 소니, 파나소닉의 아류작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환장하고 달려드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일본에서 스마트폰 48.6%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그런 애플에서 일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한국의 현대차와 협업을 한다니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최근 미 경제매체 CNBC에서는 현대 기아차와 애플이 애플카로 불리는 애플 브랜드의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위한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익명의 소식 통들을 인용해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기아 조립 공장에서 애플 브랜드를 단 자율주행 전기차를 제조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내부팀이 개발 중인 애플카가 잠정적으로 2024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최종 출시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번 애플카 협상은 양사 모두 독특한 장점을 가져다 준다. 애플카는 애플이 1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동차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들 잠재력을 열어주게 된다. 애플은 자사가 차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현대와 함께 북미 지역에 애플카를 출시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모빌리티가 회사의 미래라고 밝혀온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애플카가 전면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 현대 기아차 경영진은 애플과의 협업으로 자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구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전기차 개발을 준비해왔습니다.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전기차 로드맵을 추진해오면서 전기차 기술력과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애플이라고 해도 자동차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품 수급과 개발의 어려움, 책임자 문제 등을 겪었고 심지어 테슬라 인수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애플은 야 이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다수의 자동차 기업과 접촉을 시도했고 결국 4차 산업 맛집 현대차의 기술력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로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솔직히 애플이라고 하면 거절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인 경쟁자를 줄인다는 점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기업입니다. 벌써부터 두 회사가 협업함으로써 나오는 시너지 등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협업이 성사된다면 이 GM
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에 전기차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페페TV야,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이랑 손잡고 세계 전기차 역사를 쓴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현대차가 왜 뽑힌 거냐? 솔직히 더 좋은 자동차 회사 많지 않냐?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춘 제조사는 현대차 외에도 테슬라, GM, 볼kswagen, 토요타 5개뿐인데 테슬라는 애플의 최대 경쟁자이며 볼kswagen과 GM은 자사 제품 외 파트너십을 구축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토요타는 디젤차나 휘발유 차라면 모를까 전기차 시장에서 명함 내밀었다가 무심한 당할 수준입니다. 현대차는 세계적으로도 꽤 괜찮은 전기차 실적을 내고 있으며 미국 앨리베마와 조지아에 각각 37만 대, 34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도 현대차만한 업체를 찾기 힘듭니다. 게다가 애플의 충성 고객과 브랜드 가치, 현대자동차의 높은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테슬라를 견제하는 것도 가능해져 전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고노다로 담당상이 이제 와서 한국의 디지털 능력을 인정을 하건 말건 대한민국은 일본에 기술력이나 전파해주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전세계를 이끌어가는 4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에게는 그보다 해야 할 일이 차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일본이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정도면 상황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과연 일본의 보복은 한국에 통했을까요? 놀랍게도 일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5대 신문 중 한 곳이자 1위 경제지인 니혼게이자 신문이 관련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니케이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국산화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니케이는 종합 5면의 톱뉴스 섹션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벅찬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 수출 규제가 과거의 일이 되어가는 사이 한국은 크게 앞서갔다. 반도체 첨단 소재 및 장치 국산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무능한 대처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기사의 근거로 제시한 건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불화수소 수입 통계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량은 전년보다 75% 감소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면 무려 90% 이상 줄었습니다. 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2019년 6월에는 3026톤이었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량이 수출 규제 시행 직후인 8월에는 0으로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반발에 일부 수출을 허가하면서 같은 해 12월 수입량은 793톤으로 늘었지만 수출 규제 이전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에도 월 평균 수입량은 400톤에 그쳤습니다. 일본산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불화수소 수입량이 50%가량 줄었습니다. 일본의 강경책 덕분에 한국이 반도체 관련 소재의 국산화를 가속화한 결과입니다. 이는 니케이가 직접 분석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출자한 솔브레인이 일본산과 같은 수준의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공급을 시작했고 SK머터리얼즈도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의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본산 제품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자 한국은 순식간에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일본산 소재와 장비를 계속 쓰고 싶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권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타격은 고스란히 일본 기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스텔라 케미파와 오리타 화학공업 등 일본 불화수소 제조업체들은
엄청난 매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두 회사는 연간 60억엔, 우리 돈 약 638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한국 이외의 지역에 수출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회가 불가능합니다. 최고의 고객은 한국 기업이니까요. 불화수소와 함께 규제 대상이었던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의 수입량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두 소재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수출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이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속 규제하면 자신들이 손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탈일본 및 국산화의 속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반도체 관련 연구 개발비 보조에 배정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4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여권 정치인이 긴급사태 와중에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몰지각한 행동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거기다 스가 총리의 장남이 고위 공직자를 접대한 사실이 주간지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교토통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2.5%포인트 하락한 38.8%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토통신의 지지율은 다른 언론사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스가 내각 출범 후 해당 언론사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접종을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응답자의 82.8%가 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고작 14.7%에 불과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개최 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리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모리 회장은 일본올림픽위원회 임시평위원회에서 여성 의사의 증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성이 많은 의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 여자들은 경쟁의식이 강하다. 참 시대착오적인 발언입니다. 이는 여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서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응답자의 60%는 모리가 회장으로 적당한 인물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후 사과 회견을 열었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더 큰 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대형 쓰레기라면 쓸어버려라.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물러나야 한다는 압력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에는 모리 회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전화가 5일 저녁에만 542건 이상 걸려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000건이 훌쩍 넘은 듯합니다. 올림픽 자원봉사자 신청자 중 상당수가 모리 회장의 발언을 이유로 자원봉사를 취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의 올림픽에 관한 입장도 강경합니다. 올해 여름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관해 응답자의 47.1%가 재연기해야 한다고 밝혔고 35.2%가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82.3%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 역시도 지난달 조사보다 3%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습니다. 만약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형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49.6%가 관중수 제한을 택했고 43.1%는 무관중 개최를 택했습니다. 통상 방식의 개최를 선택한 응답자는 고작 3.4%였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은
절대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